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좀 국민의힘의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 아니냐 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상욱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상욱이 윤통은 보수가 아닌 극우주의자다. 당 안에 극우 암덩어리가 가득하다.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다. 했다.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이 당 리더하면 안 된다. 그래요. 요즘에 이제 뭐 100분 토론은 어제 나오고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분 뭐 좀 세던데. 예, 어떤 이 틀투부에 대한 거나 또 윤통이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당내에서 야, 이 정도면은 좀 내가 되게 세긴 세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하여튼 이 양반 워딩이 예전에 그 소장파보다 더 셌어. 소장파보다 더 세가지고 좀 뭐 과연 이 당에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겠나 싶긴 하던데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다. 윤석열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다. 워딩 보소 그냥. 군부 독재를 연상시키는 비상계엄,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생각,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극우적 아니겠냐. 그리고 극우여 봉기해라.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를 지켜라 극우여라는 이런 외침으로 난 담화문을 봤다. 그리고 어쩌다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극우 사상이 심취해 자기 생각과 맞는 극우주의자들을 옆에 끼고 극우가 마치 보수인 양 떠들어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 안에 극우라는 암이 자라버렸다. 야, 구구절절 그냥 틀트보들 그냥 개거품 물게 만드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 정통 보수당으로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건되고 극우라는 암덩어리를 빨리 치료해야 된다. 명백한 내란이고 헌정질서 문란으로 목적으로 무장군인을 국회에 투입했다. 대법원 판례, 기타 모든 입법례를 보더라도 내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아주 세게 때려버렸어요. 자, 여기에 또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전원책. 예. 책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이 아니다. 김용현의 구속 죄명은 말도 안 된다. 앞에서 봤던 김성욱이랑은 완전히 다르지. 전원책 변호사는 다른 얘기를 완전히 해요. 예, 사령관들이 불법 구속이란 말에 공감된다. 계엄 발동은 대통령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통치 행위이다. 그래요. 전원책 변호사가 김용현이 구속된 죄명이 내란죄인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죄가 아니다. 나는 김용현을 옹호하진 않지만 하지만 내가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내가 이 구속된 게 김용현의 구속이 불법 수사다. 라는 점은 내가 공감한다. 그러면서 지금 모두 다 놀랍게도 내란죄에 연루돼 있는 뭐 이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 다 그렇게 돼 있네. 대한민국 사법부 왜 이러냐? 공수처가 내란죄 운운하는 건 그렇게 잘못 짚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사법부까지 왜 내란죄고 판단하는 것이냐? 내란 혐의로 김 장관과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절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자, 보면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폭동은 대법원에도 판례가 있지 않냐. 소요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국회에 계엄군 280명만 갔다. 280여 명이 간 게 뭔 폭동이냐. 나도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비상계엄 관련 지침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는데
미리 준비된 비상계엄도 아니었고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하느냐. 그리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고도의 통칭이라고 하는 것이다. 통칭이기 때문에 사법심사행위가 되지 않는다. 라면서 내란죄도 아니고 구속도 왜 시키는지 모르겠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2명의 그 우파 카테고리에 있는 2사람이죠. 김상욱과 전원책이라는 이 2사람의 의견을 같이 갖고 와 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어떤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 해석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가결되고 국민 여론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고 또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로 지금 피의자가 전환이 돼 있고 여기에 줄줄이 사탕으로 다 구속돼 있고 이런 상황까지 갔다면은 이 자체에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거든. 야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단적 의견으로 나뉘었다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의 우파의 어떤 갈등 구도이자 우파가 겪고 있는 혼란 그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파가 어떤 제 과거와 이제 현재 또는 미래 과거에서 이제 뭔가 넘어가야 되는 어느 시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팩트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팩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피상성에서 자신이 합리화할 수 있는 요소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계엄령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한 뭐 100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옹호해야 되는 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압축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 서너 개 얘기만 꺼내서 이게 괜찮은 것처럼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9세대 우파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권위 우리 전학재 변호사님도 변호사라는 권위가 있었고 군 관련한 그런 활동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전문가라는 또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그 권위자들은 약간의 주장이 틀리거나 좀 논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뭐 팩트가 부족해도 사람들이 믿어주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냐면 사실관계를 분석을 잘 못하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술이 발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글링을 해보면 관련한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자료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팩트가 많이 확보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의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정보의 무한 공유의 시대란 말이야. 예전처럼 막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만 사람이 똑똑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성실하게 검색을 많이 할수록 어마어마하게 지식이 늘어나는 시대야. 엄청난 지식이 압축적으로 팩트가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은 정보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일수록 팩트 수집이 유용하고 팩트 수집이 많이 될수록 논리적으로 더 탄탄해지고 강화되고 그럼 거의 무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에 있던 분들이 이 검색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취약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드시고 기술에 대한 접근, 사이트에 대한 접근, 어디에 정보가 유용한지를 판단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고 이건 또 경험의 문제인데 이게 밀려버리니까 이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을 다른 세대들은 다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겪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한된 정보 안에서 자기의 논리만을 얘기하게 되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우파가 돼버리는 거죠. 우파의 문제는 이런 기술 개발에 따른 적응이 뒤처지면서 점점 우리가 좌파들한테 논리적으로 밀리는 이유가 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제 전원재 변호사님의 어떤 저 주장은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반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표적으로 권선동도 뭐라고 하냐.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법률과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 권선동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국민의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권선동. 예. 그러니까 권선동조차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상황이야. 그렇게 친윤으로 알려진 사람도 이게 문제가 있다. 왜 그러나? 우리 이제 전원채 변호사님이 몇 가지의 피상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먼저 따져볼 게 있죠. 하나는 절차적인 불완전성이죠. 절차가 국무회의를 거쳤냐? 국무회의를 안 거쳤어. 자기 딴에는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라면은 그 회의에 그 규격을 맞춰야 돼. 구색도 맞춰야 되고 속기록도 해야 되고 회의 선서도 해야 되고 회의 끝낼 때는 끝낸다고 해야 되고 의원들 위원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그게 회의야. 근데 대충 애들 안 쳐다놓고 대통령 혼자서 얘기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속기록도 없어. 여기에 서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과정도 없고 문서도 없어. 그럼 뭐야? 없었던 거야. 그럼 절차적인 불완전성이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데 절차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거는 고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저급이지 저급. 저질. 우리가 고도라는 말은 더 지능이 높고 더 고차원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췄을 때 우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마구리야. 그게 뭐예요? 저집, 저급 이렇게 평가되는 거야. 일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전원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고도의 통치행위가 무너지는 거고 또 이제 전원채 변호사님이 화도 많이 나실 부분이라면은 그게 있죠. 미국을 패싱했다라는 거죠.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더더욱 미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겠죠. 설득이 가능하니까. 미국한테 야, 나 지금 계엄령 선포한다. 종북 척결이야. 미국 입장에서 맞으면 오케이 콜 이럴 거 아니야. 미국한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고도의 통치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동맹, 우리에게 주둔해서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곳에 얘기하게끔 돼 있단 말이지. 우리가 군대를 활용할 때는 미국한테 사전 보고 사전 고지를 해주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비행기를 날려서 북한한테 원점 타격을 할 때도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뭐 미사일을 갖다가 북한을 향하게 겨누어도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 돼. 하물며 그런데 군대를 빼서 이쪽에다가 배치하는데 미국한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고도의 통치행위가 되냐는 거예요. 저질스러운 삽질이 되는 거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적인 합법성이나 절차적인 완결성이 없다는 건 고도라는 표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절차적 문제가 있단 말이야. 본인께서 군에 오래 계셨다고 했잖아요. 자, 군에 오래 계신 분이 지금 나와 있는 그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예요? 노상원 씨 문제잖아요. 과거에 여군을 성추행해가지고 날아간 민간인 따위가 현역 군인들을 롯데리아에 불러다 놓고 계엄을 모의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딜 봐서 고도의 통치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로 통치가 되냐는 거야. 민간인이 군인을 갖다가 햄버거 먹이면서 이거저거 시켜먹는 이게 언제부터 군대야 이게? 기강 다 빠지고 애들이 그냥 헐랭이가 돼 있는 건데? 군에 오래 있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에 대해서도 합리화를 시켜주실 건가요? 이딴 식의 군대가 언제부터 고도의 통치가 되고 고도의 군대가 됐다는 겁니까? 이번 계엄령을 민간인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주도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분명히 아신다면 저렇게 얘기를 못했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보면야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종북 척결이 됐든 뭐가 됐든 국회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데려갈 명분도 없지만 앞서서 우리가 어떤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성공한 계엄령, 성공한 쿠데타를 해도 왜 처벌을 받았냐. 당시에 대법원 판례에서 국회를 갖다가 잠식을 해서 국회를 봉쇄했단 말이야.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그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 영구적인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인 폐쇄 혹은 장기적인 폐쇄, 즉 어느 정도 기간 있는 폐쇄만 시켜도 내란이라고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지금. 대통령의 의도가 내란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자기 망상 속에서 딴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형식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출입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고 대통령이 오다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오더를 내렸다. 이 자체가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을 받았던 그때와 동일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야. 종북 척결을 위해서라면 종북이 몰려있는 지역에 가서 애들 조졌어야지.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오더를 내렸냐. 이 문제가 지금 설명을 빼놓고 얘기를 하니까 내란죄인지 아니지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처벌받는 게 아니잖아. 국회 봉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왜 이런 법이 생겼냐면 예전에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을 못하게 막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 이건 대통령 맘대로 군대 동원해가지고 막 그 공포정치할 수 있지 않냐 해갖고 법이 생긴 거잖아. 근데 그거를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갖다가 봉쇄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런 그 해제를 막으려고 한다던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한다던가 아니 더 넘어가서 군인들을 왜 국회로 보내냐 이거야.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우파의 이름을 달고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리 이론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도 미국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짓을 벌였다면은 더더욱 이게 좀 뭐 내란을 넘어서 그냥 반우파적인 것은 좀 명확한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본인이 에이펙 회의도 나는 안 가겠다. 아니 눈앞에 지금 국제적인 행사가 있고 트럼프 취임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엄령 버튼 눌러놓고 미국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짓을 벌이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반국가 세력보다 더 나라를 더 망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정보 이런 다양한 팩트들을 조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뭐 너무나 정당한 계엄령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오죽하면 권선동도 인정할 정도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절차 또 불완전한 요소들 미국을 패싱했다는 부분들 또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부분들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회를 건드렸다가 사형까지 나왔다는 전례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식에 있어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 군인으로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을 건드리려고 하면은 문제가 확 커지는 그게 내란인 거야. 그게 국헌 문란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좀 왜 어떤 우파가 이런 부분의 판단력이 이렇게 혼재될 수가 있는가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진영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야. 이게 집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미래에도 굉장히 민주당과 상대할 때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가 정보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겠죠.